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또 카타르 이번에는 또 아랍에미리트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빅딜 소식 나오고 있고 예. 이 가운데 시장은 그래도 조금 잠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다우 좀 떨어졌던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앞서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어제 진짜 많은 지표가 나왔죠. PPI 나왔고, 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등이 나왔고, 또 파월 의장도 저런 파월 의장도 아마 두고 곱씹어 봐야 할 중요한 발언을 어제 또 하나 하더라고요. 네. 이 5년마다 이렇게 연준이 뭐랄까요, 통화정책 프레임이라 해야 될까? 이걸 갖다 한번 바꾸는데 5년째라 생각하면 네. 2020년 네. 코로나 닥쳤을 때 아닙니까? 이제 그저 코로나 닥쳤을 때고 지금은 근데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은 심기 불편할 만한 얘기를 어제 많이 하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연준이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 야, 또 내년 임기 말 앞둔 분이 또 저렇게 적극적으로 뭘 대못을 받겠다고 하니까 참 살펴볼 건 많은 그런 날인데 시장은 그래요. 지금 그간이겠습니까? 이제 급하게 많이 저점 대비 한 20% 안팎으로 다들 지수가 올라오니까 조금 차익 실현 욕구도 생기고 네.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4월 달 언제 시장이 폭락했었냐 이런 반응이에요. 다 잊어버린 지금.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관세 타령 시작했던 게 2월 1일이더만요. 네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25% 관세 때리겠다 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관세 장세가 시작했는데 그 레벨까지 우리도 왔고 네네. 코스피도 왔고 미국도 거의 다 왔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또 이제 뭘 갖고 또 트레이딩을 하지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전반적으로 그것이 한번 또 짚어볼 때가 됐죠. 네, 오늘 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배경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얼마 만에 오신 겁니까? 예, 한 달 만에 왔습니다. 저는 센터장님 더 자주 뵙고 싶은데. 예, 더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좀 저희 회사를 반석에 올리면서 반석 위에.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민앵커 등살에 나오시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근데 등살까지는 아니었고 부탁이었고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어떤 특별한 재료나 그런 게 없어서 관망하는 건 맞는데 네. 애널리스트는 또 많이 바빠요. 뭐가 있었냐면 네. 실적 시즌은 끝났으니까 이제 실적은 그 실적에 끝났고. 대한 재해석 반추라고 하죠. 실적에 대한 어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말했던 지표들에서 5월, 6월이 변곡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이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5월, 6월이 변곡점이다. 변곡점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지 결정되는 게 5월, 6월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하셨고요. 결정 못 하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 정부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대선이라든가 예. 이런 게 아직 다 결정이 안 돼서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률은 있을 거고요. 근데 다만 그 결정은 아마 5월, 6월 말 7월 초는 증시가 색깔을 가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노출된 정보를 가지고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증거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예. 미국의 달러 약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상대적으로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미국의 달러 약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1,420원에서 어저께 1,300, 오늘 1,395원 네. 네. 이렇게 한 게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라든가 이런 게 당장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아하. 그렇잖아요. 반도체나 예, 자동차가 예. 갑자기 좋아질 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상대적인 어떤 환율의 약세가 우리에게 상대적인 강세가 온 거니까. 근데 달러의 약세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경기 침체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 네네. 때문에 아니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달러 약세예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달러 약세 장기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제 호황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신호를 받아들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 예. 두 번째는 결국 미중 관세에 대한 네. 협상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쪽에 유리하게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적용 90일 유예를 했고 네. 중국의 관세 중국은
미국산은 10% 관세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중국산은 뭐 40% 50% 관세하기로 낮춰줬지 않습니까? 네. 물론 90일 뒤에 다 재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겠지만 아마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발을 한번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네. 그 얘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증시라든가 미국의 소비 지표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 주신 월마트도 지금 물가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네, 거니까 네.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 오르는 거는 결국 지지도 하락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는 관세가 조금 좀 지금보다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한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 다 끝나진 않았죠. 여러 가지 변수, 대선이라든가 트럼프 순방 후의 코멘트라든가 남아 있긴 한데 저는 현재 갖고 있는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아주 작은 지표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은 하반기 즉 연말쯤 갔을 때 네. 우리가 최근에 봤던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최근에 봤던 전고점은 다 열 수 있다고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저희가 네. 하반기 네, 전망 네. 저희 증권은에서 뭐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반기 저희가 전망 하반기 벌써 증시 전망을 나왔다고요? 했습니다. 오. 그래서 자료 잠깐 보시면 예.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자료도 저희가 5월 첫 주에 발간한 하반기 증시에 대한 네. 전망 자료입니다. 저기 제가 써드렸지만 저기 중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반기 증시 전망에서 2025년 하반기 코스피 레인지는 저희 3분기는 조정폭을 봤기 때문에 바텀 2,300으로 봤지만 하반기는 저점을 2,450이면 PBR 0.95배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까지는 뭐 조심스럽지만 2,8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 그림 14번에 보시는 것처럼 트레일링 이익을 가지고 본 저희 코스피의 PBR 밴드 차트로 봤을 때 적어도 지금 하단은 0.9배 이상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0.9배 이상에서.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여기 숫자로 보시면 0.8배라든가 0.85배는 코스피 그 코로나 사태라든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벤트가 있을 때 0.9배 이하로 됐던 거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0.9배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근데 다만 상단은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 제품들의 수출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는 1배에서 1.5배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배를 쉽게 넘지는 못하긴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2,800, 3,000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4분기 2,8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번 저희 PBR 가지고 얘기하면서 적어도 코스피 PBR이 0.8 정도 가면은 뭐 눈 질끈 감고 사도 된다. 뭐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PBR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PBR 저희보다 한 2배 정도 높다고 보면 될 2배 것 정도 같습니다. 높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P 500도 PBR은 한 2배 이상 되고 있고요. 시장 네. PBR. 나스닥은 뭐 이미 뭐 PBR로도 5배 이상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PBR로 잘 얘기는 안 합니다. 그쪽은 이런 개념으로 안 이런 개념으로 따지겠죠. 접근하지는 않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도 못 가니까 저거라도 갖고 와서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정통적으로 미국과 예. 체질이 좀 다른 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없는 나라예요. 예. 아쉽지만 그러니까 예.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쪽의 상품인 거고 지금 제조 기반들은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나눠져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조업에서는 결국은 큰 유형 자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적으로 네. 보면 예. 이런 설비들, 예. 이런 설비들이 기본적으로 가치가 반값 이상 이하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PBR 개념을 많이 했던 거고 저희도 이제 과거에 2000년부터 2010년에 한국 증시가 랠리를 했을 때는 PER도 했기도 했었고요. 네. 2000년 초반에 PEGR이라고 뭐 옛날에 예. 했던 사회자님께도 뭐 그때 당시에 현재 계시다는겠지만 어닝이 워낙 빨리 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전에 게임 업체들, 웹젠이라든가 이런 닷컴 기업들 같은 경우는 PEGR이라고 해서 어닝 그로스 레이스로 또 예. 하기도 했던 예, 이런 그래요. 어닝이 안 나오니까요. 예, 맞아요. 뭐 어닝이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성장을 많이 봤던 시기도 2000년 초반에 있었죠. 아유 그 2차 전지 초반에 그 PEG 개념 PEGR이라고 있었고요. 예, PEGR 그거 좀 어떻게 먼저 안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바보 취급하면서 공부 좀 하고 다녀라 했다가 다 물렸죠. 뭐 아주 뭐 심한 개념은 아닌데 뭐 그렇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예. 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시장 지수에서 현재로서는 네. 유형 자산과 제조업 기반의 자동차 반도체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PBR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다음에 무슨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거냐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죄송한데 국운이 쇠했고 만약에 정말 계속 경쟁이 없어한다면 하단은 PBR 0.7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은 시장의 위협이고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많이 우려하시죠, 사실은. 근데 객관적으로 보는 산업을 이게 멀리 떨어져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2차 전지가 중국이 100% 할까요? 제조를 그러지는 않거든요. 1등이 있으면 2등, 3등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1등 못한 게 아쉽지만 네. 그래도 2등, 3등의 가치는 또 부여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PBR 0.7배, 0.6배로 가야 된다는 거는 난센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0.9배까지가 바텀이고 그게 2,300, 2,270 이게 바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반기는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말씀을 그렇게 보고 주시는 있습니다. 거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조금 매크로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간밤에 나온 지금 미국 쪽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이거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일이에요? 저도 뭐 사실 PPI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어느 정도 예상한 것 네, 같고요. PPI. 네. 예. 도매 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질 거는 저도 예상을 좀 그러니까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아마 유가가 잘 생각해 보시면 3월 말 4월 초에 일시로 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WTI 유가가 70불 이상에서 유지하다가 갑자기 50불 초반까지 밀린 적이 한 번 있었고 뭐 에너지 가격이 약간 좀 떨어진 그런 에너지 쪽의 가격 하락이 일부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외에 어떤 서비스 물가나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뭔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간밤에 발표돼서 그걸 브렉다운을 하진 못해서 좀 송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은 아마 3월 말 4월 초에 있었던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조금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그때 에너지 변동 폭이 좀 컸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주거비, 렌트비라든가 뭐 일정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 PPI 하락한 거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원래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간다는 의미고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또 꼭 좋지도 않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경기 둔화. 그러니까 경기 둔화를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 생산자들 스스로가 생산을 덜하거나 네. 생산을 덜해서 재고를 판매해 버리고 그러면서 도매 판매 물가지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PPI가 먼저 빠진 다음에 소비자 판매가 더 후행적으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게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봤었던 거죠. 근데 센터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밤사이 나온 거고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다 뜯어보시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네. 저는 우선 이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 PPI가 네. 전월비 마이너스 0.5%예요. 예. 오, 시장에서 예상은 플러스 0.2%일 거로 그렇죠. 봤는데 마이너스 0.5%. 그런데 문제는 앞선 3월치를 갖다가 수정을 하는데 애초에는 마이너스 0.4%라고 했던 거를 그냥 0%로 0.4%포인트 그냥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네. 또 그것도 마찬가지죠. 소위 그 근원이죠. 식품 에너지 제외한 거. 전월비 마이너스 0.4인데 시장은 플러스 0.3이겠거니 했는데 마이너스 0.4. 이것도 아니 그러면 그 월가 에너지스트는 전부 바보입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틀려버리니까. 그런데다가 3월이 마이너스 0.1% 애초에 발표했던 거를 플러스 0.4로 수정해요. 이걸 갖다 지표라고 믿어도 됩니까? 무슨 뭐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더라 이 정도 이렇게 조정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데 마이너스 0.1% 빠졌어. 그는 PPI가 했던 그 3월치를 네. 지금 보니 아니야 0.4% 올랐네. 이게 뭔 놈의 지표입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저도 이례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의 변동폭도 좀 컸고요. 네. 그러니까 3월에 대한 기 발표한 걸 이제 예. 확정치로 바꾸면서 네, 했던 네. 것도 좀 컸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4월달에 PPI도 생각보다 마이너스 0.5%면 전월 대비잖아요. 그래서 네. 전월 대비. 물론 3월이 수정되면서 전월 대비해서 그럴 수는 그랬을 또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 말 예. 아시죠? 먼스터 예. 먼스터 예, 보면 예. 전월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거나 이렇게 네, 변동되게 네. 되면 여기에서는 또, 이펙트가 두 배로 네,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해도 조금 저도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월가 데이터가 뭐 완전히 이상하다고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3월의 변동에 대한 어떤 수정상 그다음에 3월 말 4월 초 에너지의 변동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유가가 변동이 되게 컸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3월 말 4월 초에 70불 내외하던 유가가 한 4일 연속 하면서 50불, 53불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올랐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60불 중반까지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이 좀 단계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안정적으로 먼스 투 먼스로 전월 대비해서 1, 2% 바뀌던 유가가 네. 사실 3, 4월에는 10%, 15%, 20%씩 바뀐 거였거든요. 그럼 에너지와 식료품을 보면 그런 물가 입장에서는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건 뜯어봐야겠지만 다른 게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생산자들의 어떤 재고라든가 생산에 대한 지표가 좀 더 수반돼야 되긴 하겠지만 네. 죄송한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참 이 지표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다루긴 합니다만 어제 그 이제 저는 PPI 막 조정한 거 가지고 한 달 전 수치를 조정하는 것 갖고도 불만스러웠지만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그 엠파이어 네네. 스테이트 지수, 그 뉴욕주의 네. 제조업 지수 이거는 떨어지는데 바로 옆 동네 그 펜실베니아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또 쑥 올라갔는데 이유가 보니까 조사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그거 뭡니까 저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 뭐 이런 거 아, 예, 예. 예. 이거 보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질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야 이게 지표란 게 뭐 또 지표 좋다고 주식 시장이 꼭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안 따질 수는 없는데 너무 지표 할 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센터장님이나 뭐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들의 이런 거시 분석보다는 그냥 한 5, 6분 만에 아니면 뭐 10분 이내로 그냥 종목 찍어주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돈 조금 근데 내고 이제 절반은 돈 조금 맞는 말씀이고 내면 절반은 좀 찍어주는 동의할 수 없는 거는 있는데 지금 반어법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래서 어닝이 제일 결과물이죠. 어닝이. 냉정히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1년에 4번 있는 어닝 시즌이 매우 중요한 게 어닝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식 회계하지 않는 이상. 예. 그러니까 어닝으로 모든 걸 그러니까 후행 지표. 근데 어닝의 단점은 후행 지표죠. 근데 어쩔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어닝에 따라서 그날 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과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1분기 그러네. 실적은 예, 과거 실적에 예. 불구하고 주가 움직이는 건 그걸로 2분기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 뭐 말은 어닝 측면에서 불닭식품이 아니고 삼양식품 네, 삼행시. 삼양식품 어떻게 센터장님은 뭐 특정 종목이긴 합니다만 네, 예. 어떻게 그런 정도의 모멘텀은 충분하다 보시는지. 사실은 제가 삼양식품 이익까지는 뜯어보지 못해서 아, 예, 제가 예. 그거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뜯어본 들이 화학하고 정유하고 화학, 정유. 일부 그 IT 기업들을 살펴보면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IT 담당자들하고 얘기해보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의 질은 결론적으로는 당분간은 하이닉스 체인의 쪽의 이익의 질이 더 좋을 거라 보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관계된 전후방 기업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DID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은 여전히 좀 더 이익이 좀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증액되겠지만 생각보다 증액이 느려지고 있다. 생각보다 조금 덜 나올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화학하고 에너지 같은 걸 봤을 때 재밌는 거는 제가 한번 그때 한 달 전에 얘기 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 애널리스트도 사람이잖아요. 예. AI가 아니다 보니까 예. 보통 1분기 실적 추정을 언제쯤 했을까요? 3월에 했겠죠. 3월이나 4월 초에 했겠죠. 예, 예. 근데 그때 증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랬죠. 에너지 별로 자연히 3월 네, 왜냐면 네. 2월부터 관세 정책 나와서 예, 뉴스도 좀 안 예. 좋은 뉴스 많았고 그래서 3월, 4월 추정할 때 보수적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화학이나 에너지 기업들 LG화학이라든가 NG 엔솔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낮아진 어닝보다는 다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안 간 이유는 어닝을 낮게 했기 때문에 어닝을 잘 맞춘 건 좋았지만 그러니까 낮아진 이익보다 2분기가 더 많이 또 늘 것 같지도 않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닝은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웠다 화학 종류는 하지만 눈높이를 낮췄던 것 뿐이지 어닝 모멘텀이 있지는 않았다. 어닝 모멘텀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봤을 때 어닝으로 모멘텀이 있었던 건 한 두세 개 정도 업종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에스테틱이나 화장품 업체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나왔던 기업이 갑자기 기억 안 나지만 모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에스테틱, 파마리스트, 슈젤 같은 뭐 의료기기, 네. 의료기기 업체들은 계속 어닝이 전분기 대비 전년도에 계속 증액되고 있는. 예. 왜냐면 지역별로 이제 사용자들이 느니까요. 중동 지역까지 이제 침투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화장품 에스테틱은 어닝이 모멘텀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보는 거는 이제 저희가 보는 건 방산기계 쪽이죠. 뭐 방산기계 쪽은 어닝이 예상보다 막 좋진 않았어요. 그냥 네. 부합한 기업도 있고 좀 떨어진 기업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고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이런 기대가 계속 있다. 그래서 뭐 점수를 따지면 화장품 에스테틱은 95점이면 방산은 85점, 뭐 90점 그 사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굳이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데 엔터레저 카지노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좀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뭐 최근에 약간 주목받았던 게 롯데 관광개발이라든가 네. 그런 기업들이 예, 뭐냐면 예. 이제 카지노 업체들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경기가 안 좋은데 카지노 주가가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엔터, 레저, 카지노처럼 소프트웨어적인 한국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어닝해지는 이 순서로 좀 갔던 것 같고 하반기에 그럼 이게 바뀔 거죠. 제일 고민스러운 건 이제 변곡점이 되면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주력은 자동차하고 반도체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은 나올 수 있는데 주가로서 반영할 거냐? 그거는 좀 보수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자동차 쪽의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줄 거라 보진 않지만 물론 관세 때문에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 현대차의 품질이라든가 브랜드력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이익이 감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증익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나 어닝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나 에스테틱, 그다음에 뭐 바이오, 뭐 엔터네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그리고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자체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뭐니 해도 제일 클 것 같은데 이게 90일 동안 그냥 유예된 거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이게 공급망 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 둔화라든지 물가 상승 압력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거잖아요. 지금 뭐 잠깐 제가 자료 예. 그래프를 한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요 그림 3번을 잠깐 보시면 블룸버그가 추정한 미국의 1년 내에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입니다. 물론 뭐 지금 사회자님은 항상 지표가 맞는 건지 약간 의심하시지만 예, 아닙니다. 일단은 저도 맨날 예. 지표 갖고 어디 가서 썰 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뭐 어떤 지표를 다 쓸지는 예.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신뢰성이 있다. 블룸버그라는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보면 가장 높았던 게 이때는 뭐냐면 코로나 시기였죠. 그렇죠. 그때. 코로나 시기니까 예. 100%다라고 봤던 예, 거고요. 경기 침체 발생. 그 경기 침체가 나왔겠죠. 24년은 경기 침체율이 높을 이유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이라든가 미국 자체 소비 심리 둔화 이런 영향을 주면서 사실 지금보다 경기 침체 방향이 높다고 봤던 거거든요. 상당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해석하기에 나름해서 결국은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 침체로 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네,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보다는 낮아졌지만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를 조금 그래도 상반기보다 좋게 보는 건 네. 여하튼 불확실성은 해소될 거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오른 그래프가 멈추면서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가가 안 가겠지만 여기 옆으로 길 땐 주가는 그래도 떨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림 4번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GDP 성장률에서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은데 1분기 GDP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네. 결론은 왜 이것이 과거 대비, 그러니까 그 전 분기 대비해서 안 좋게 보냐면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 소비가 안 좋게 되고 있다. 이런 측면. 그러니까 수출, 특히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수출이 제일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미국이 작년, 재작년에 미장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투자는 미국으로 갔었고요. 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주식에 대한 일정 지분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죠. 네.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이나 자산정책 차원에서 미국에 앞서 있는 기업들 네.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올해는 그 비중을 조금 줄여서 그 델타 쭉 줄인 것만큼은 한국이나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 외에 미국의 수출이 전부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었던 AI 기술에 대한 차별성도 이미 없어졌잖아요. 딥시크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중국의 항생 테크 지수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예. AI 다음에 모멘텀은 휴머노이드고 휴머노이드 다음에 또 나올 기석거리는 양자 컴퓨팅일 거고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도 다 중국이 더 앞서 있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뭐 로봇 마라톤 대회도 보셨어요? 예.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예.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 예. 완전 로봇도 있고 옆으로 가서 쓰러진 로봇도 있는데 저는 보면서 웃을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시행착오를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시행착오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차이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불편한 진실이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따라잡을 수는 있는데 제 말은 저희가 뭔가 집중을 하고 있냐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항생테크 지수의 어떤 로봇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반도체, 그다음 아까 뒤에 말씀 양자 컴퓨팅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일정 지분에 대한 보유를
한국이나 중국 쪽에 투자를 오래 하시는 것이 좀 일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기업 측의 그 마음도 내지는 그 스탠스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뭘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예, 현 예. 시국에 예, 예, 아. 예. 현 시점에 네네. 뭐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좀 길어진 게 좀 아쉽죠. 네. 기업들이 뭘 이렇게 결정하기에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 도저히 불가능한 시점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10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저희 리서치 센터가 또 하반기 중국 탐방기 견문록을 준비하려고 해요. 네. 열화일기, 신열화일기죠. 예. 신열화일기고. 왜냐하면 그때 시대는 청나라가 가장 문명적으로 셌으니까 열화일기가 됐지 않습니까? 저 역사책에 그 박지원 예, 연한 박지원 선생이 썼던 열화일기인데. 아니, 근데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우리도 사회전면에서 10년 동안 준비한 신산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뭔가 잘 안 되고 있죠. 그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배터리. 아,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양극재, 음극재부터 밸류체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저희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012년, 13년부터 투자해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캐즘에 걸리기도 하고 중국의 배터리 산업에 밀리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약간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미국도 AMPC를 1년 이 AMPC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네네. 있는 좀 사면 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또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자본가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약간 캐즘에 걸린 건 맞고요. 네. 또 다른 또 시도를 또 해야 또 10년 뒤에 먹거리가 생길 거니까 기업마다 신수정 사업이란 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잘 안 들려요. 네, 네. 예전에 뉴스에선 자주 나왔던 게 어떤 그룹의 신수정 사업, 네. 어떤 그룹의 신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정 알겠습니다.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양시장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2,626, 732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7,400원,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2,0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도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기아가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1,100원. 이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8% 하락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HD현대중공업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25,500원, KB금융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3%가량 좀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332,0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은 0.5% 하락 예상되죠. HLB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는 56,900원, 에코프로 1%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가 0.3%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302,000원이고요. 휴젤은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347,000원, 펩토론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약보합권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가 1.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3,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뭐 일단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뭐 특별한 변동을 나타내기보다는 오늘도 좀 종목 장세 분위기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럴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네. 백영창 센터장님이 네. 화학 쪽 하셨으니까 네. 아까 그 2차 전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그 이제 뭐 캐즘을 분명 겪고 있었고. 네. 네. 그런데 지금 저 리튬 가격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업체들한테 실적에다가 영향을 줍니까? 네네. 리튬 가격이나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가격 양극재 업체들의 코발트나 이런 가격들 네. 다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낮아져 있기 때문에. 원재료 부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 에코프로비엠, LNF나 코스모 신소재를 보면 다 적자는 했지만 적자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네. 적자는 뭐 과거 3분기, 4분기보다 적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아직 적자가 나오는 이유는 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전지가 팔려서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완성된 배터리를 사가야 예. LG 엔솔도 가동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LG 엔솔이 가동이 많이 돼야 양극재를 사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양극재를 사갈 정도의 가동률이 안 나오는 거죠. LG 엔솔도 지금 평균 가동률이 50%가 안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도 가동률이 낮아진 거고 결국 그 제조업체라는 게 규모의 경쟁입니다. 이미 네. 고정비로 사람이나 기계는 다 들어와 버렸는데 가동률은 80% 이상 돌리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최종 소비에 대한 부분들, 미국이나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거고 예. 다만 이제 미국도 올해는 10% 이상 전기차가 늘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반기에 좀 늘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반기는 워낙 미국에 있는 자동차 소유자들도 움츠렸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래도 자동차 매수는 매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대체 구매라든가 신규 구매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10%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중국은 계속 30-40% 증가하고 있죠. 예. 중국 내부적으로는 전기차만 쓰니까. 어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쪽에서는 중국을 침투할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중국은 또 수출하고 있는 거고 유럽으로. 예. 우리나라에도 꽤 전기차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네. 중국에 있는 뭐 그 BYD의 네. 전기차 이런 업체들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근데 다만 지금 갖고 있는 캐즘은 중국에 있는 일부 배터리 업체들도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양극재 업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견본적으로 아마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양극재 업체나 2차 전지 업체들이 가동률은 아마 3분기 말 4분기 초에는 조금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평균 가동률로 보면 올해가 만약에 50%가 좀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70%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상반기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뭐 저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센터장님 뭐 그거 하시면 그거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고 또 네. 최근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금양 말입니다. 네. 거래 정지 풀리나요? 어떻게 글쎄요, 됩니까? 뭐 제가 거래 정지가 풀릴지를 뭐 예측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근데 이제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어떤 걸 막 얘기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아직 현직에 있는 예. 애널리스트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거래소에 또 뭐 제- 입장이 있으실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 함부로 뭐 하기가 좀 쓸데없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 아니 앞서서 그 미국 GDP 성장률 얘기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트럼프는 이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좋아할 만한 소식이고 이게 또 수요로 이어지게 되면 이게 또 선순환을 기대할 수도 네, 있는 예,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제가 아까 화면을 보여서 예.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 서로 상충된다는 겁니다. 잘 서로, 지켜보시면 상충. 무역 정책, 이민 정책, 재정 정책 아까 사회자님 네. 말씀대로 감세는 좋은 거죠. 네, 감세. 근데 반대로 장벽 세워서 인력 여기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가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는 올라가고. 서비스 물가는 올라가고 네. 물가의 서비스 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또 예. 잡아야 되는 건 유가는 또 낮춰라. 유가 낮추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소비가 활성. 그런데 문제는 유가가 낮아지는 대가로 또 달러는 낮아져라. 아. 달러가 낮아지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입하는 물가들은 또 올라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수입 물가 상승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양 상충되는 마지막 상충되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 네네. 결국은 관세는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품목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거고. 네. 그러면 그거는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소비를 둔화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좀 믹스돼 있어요. 믹스돼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럼 믹스돼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론은 뭐냐면 관세는 가장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뭐 감세보다 그러면 감세보다 센터장님, 관세 때문에 그 올라가는 얘기 물가 상승이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16일 금요일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다우 지수가 좀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인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시 자체는 다소 좀 조용한 분위기고 일단 여러 부분 뭐 경제 지표 PPI가 나왔는데 이 PPI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낮아졌지만 오히려 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 혼조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0.3% 상승 출발입니다. 2629, 코스닥은 보합권으로 733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으로 57,400원, SK하이닉스는 2% 상승합니다. 20만 5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올라가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100만 원 회복이 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2.9% 떨어집니다. 29만 8천 원이고 현대차가 강보합권이고요. 기아도 소폭 오름세입니다. 91,500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83만 1천 원이고요. 사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이고 HD현대 중공업 1% 올라갑니다. 42만 1,000원이고요. KB금융은 떨어집니다. 주가는 92,8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4% 반등 보여줍니다. 주가는 33만 3,0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이고 HLB가 0.3% 하락합니다. 56,600원, 에코프로 보합권으로 45,6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0.3%가 하락합니다.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 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휴젤 0.8% 떨어집니다. 좀 34만 8천 원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소폭 내림세, 약보합권 빠르게 낙폭 축소합니다.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0.98% 올라갑니다. 41만 4천 원. 팩트로는 1% 떨어지고요. 리가캔바이오가 1% 리가캔바이오가 1% 상승하네요. 10만 3,500원. 이 가운데 클래시스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클래시스가 지금 4% 하락, 11%에서 지금 정적 발동에 걸린 상태인데 일단 사흘 연속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래시스 잠시 후에 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강관업체, 스틸파이프 업체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좀 혼조 흐름이 이어집니다. 넥스틸이 5% 강세입니다. 13,330원. 동양철관, 하이스틸이 4% 이상 올라가고요. SK오션플랜트 1.9% 올라가고 휴스틸도 1.2% 상승합니다. 지금 강관업체들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철강 중소형 쪽 보시면 돼요. 넥스틸, 영흥, 동양철관, 하이스틸, UST, 대동스틸, 강관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는 이제 로봇주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휴림 로봇도 2.8% 올라가고요. 나우 로보틱스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4% 떨어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하이젠 RNM이 4% 강세고요. 클로봇도 1.2% 올라갑니다. 에브리봇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19% 급등하네요. 17,9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아즈넥스텍이 2.8% 올라가고요. RS 오토메이션도 2.8%, 로보스타가 4% 가까이 올라갑니다. 로봇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려요. 로보티즈가 13%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전력 설비 쪽도 움직임이 좀 이어집니다. 가온전선이 3.5% 올라가고요. 한국전력, LS일렉트릭 각각 2% 안팎으로 상승세 이어집니다. 그 밖에 G2파워, 일진전기도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지금 20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8억 원, 116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188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2억 원, 4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그래도 선물에서 1,1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간밤 달러원 환율,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진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달러원 환율 올라갑니다. 이원 50전 상승한 1,39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 자체는 지금 혼조고 환율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러네요. 네. 와, 그리고 이 증권사 리포트,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의 리포트 효과를 해야 될까? 삼양식품 대단하네요. 삼양식품이요. 그냥 개법으로 해서 그냥 훌훌 날아가 버리네.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권주는 어때요? 최근에 증권주 좀 좋았었지 않습니까? 증권주요? 네. 제가 증권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관심 있게 안 봤는데 보면 우리 정민의 오늘 좀 하나투자증권 2% 올라가고 혼조예요. 혼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 전반적으로 상승세죠. 전반적으로 상승세죠. 네. 상상이증권 우리 센터장님 출연하셨길래 한번 봤더니만 개장초 6.75까지 갔다가 지금 1.2%네. 약간 윗꼬리는 달립니다만 얘도 지금 400원 근처에서 510원 왔네. 야, 그러면은 4, 5, 20? 아니다. 4 그러니까. 예. 아니
우리 정민앵커는 잘 안 들여다보는 게 뭐 저 은행주, 정권주 네. 이런 쪽은 거의 안 들여다보더라고요. 네. 한 번씩 그 안부 물으면은 막 짜증내고 이러는데 짜증낸 건 아니고 이제 네, 짜증낸 건 최근 아니고. 들어 괜찮았지 않습니까? 정권 네. 쪽에. 네, 그렇죠. 모멘텀이 있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 1분기, 2분기 특히 그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라고 예. 대체거래소가 예. 생각보다 빨리 안착을 했어요. 그러게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네. 개념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 수익도 좀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보다 증권주를 조금 더 좋게 보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네. 아까 말했던 하반기의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 증시에 대한 네,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눌려 있었다고 보고 있고, 물론 뭐 2월 달보다 올라갔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이렇게 화랑이라고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고, 네. 어떤 형태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중국과 합의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뭐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했다면 지금 제네바에서 협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부터가 이미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관세는 낮춰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촉으로 느끼는 거죠. 투자자들은 아예 어떤 리포트 나오기 전에 촉으로 느끼고 네. 있고, 넥스트레이드 그 다음에 하반기 증시, 거래량을 봤을 때 주가는 또 하나도 안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금융주 중에서도 증권주가 조금 더 증권주. 강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걸 대체할 만한 또 테마주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5월, 6월에 굳이 뭐 이렇게 크게 부각되거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아니면 테마가 될 수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하던 얘기 있잖아요. 트럼프 정책 자체가 굉장히 상충되는 것들이 많다는 네. 얘기. 그 얘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감세라는 정책은 매우 좋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겠죠. 개인 소득세도 낮아지는 게 그렇죠. 좋겠지만 제일 여기 문제가 있는 거는 물가를 올린다는 이 관세, 텍스에 네.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PPI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물가 상승이 있고 소비자에도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크니까 관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워낙 크니 나머지 감세 정책이라든가 뭐 유가를 낮추겠다는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미 트럼프의 어떤 보기에는 가장 보기에 믹스돼 있고 상충돼서 혼조가 돼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관세라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해소하기 전까지는 뭐 트럼프의 정책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저기 네.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아, 제주도에서. 어제부터 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보니 미국 무역대표부 그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이렇게 참석을 했고 오늘 우리 산업부 장관 안덕근 장관 지난번에 저 최상목 당시 그 부총리하고 건너가서 미국 가서 협상하셨죠. 예. 하셨던 그 산업부 장관이신데 예, 지금 여기서 어떤 뭔가 의미 있는 합의가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겁니다. 저는 단언해서 좀 죄송한데 단연해서 왜냐하면 그 미국의 행정부의 입장은 지금은 1인 체계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나 아니면 베센트 정도 급이 아하. 뭔가 얘기하지 않고 협상이 결론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물밑 협상에서 마이크로한 얘기들 중요하지 않은 이슈는 합의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주한미군 부담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관세에 대한 큰 네. 불지는 결국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더 우리도 입장이 명확히 나올 거고 6월 3일 이후로 미국도 그때쯤에 지켜보다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안을 줘도 마지막 6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급하게 결정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어떤 정부가 결정되지 글쎄. 않았기 때문에 아.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네요. 맞다고 보고 그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제주에서 있는 포럼은 그래도 협상하기 위해서 서로 눈인사라도 하고 아, 예. 친해져야지 뭐 처음 만나서 마자마자 중요한 하다못해 아파트 계약도 몇 번 만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국가의 어떤 정책을 하는 거는 당연히 자주 만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나고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는 경청해야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도 어제 있었던 그 해프닝 로이터 보도 환율 예, 예, 예. 5월 5일 날 뭐 밀라노에서 뭐 이런 한미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예, 예, 예. 그랬더니만 블룸버그가 그 사람들은 뭐 그런 협의를 할 급이 아닌데 이런 류의 어떤 기사였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뭐
제2의 그거 갖고 이제 또 부풀리기 시작하면 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뭐 한국 대만 쪽으로 오네. 이런 논의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이슈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이제 실무진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여러 안 중에 원오브 댐이죠. 원오브 그러니까 그 댐.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의한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들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거나 얘기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러네요. 그거를 발췌하거나 들었던 일부 사람들이 그거를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허. 합의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합의하진 않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서 들었던 과정에 뭐 한 A, B, C 세 사람의 어떤 오해 그로 인해서 언론에 대한 기사 이런 게 좀 중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율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하우스뷰라도 좋습니다. 저희 다 발간했습니다. 저희 상상일보 아. 홈페이지도 있고 예. FM 가이드 하시면 저희 하반기 증시 전망 따로 있고 하반기 환율 전망 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원달러 환율 평균 환율은 올해 하반기에 예. 저는 1,390원에서 1,380원까지 좀 하락한다고 보고 있어요. 평균으로. 네, 그러니까 워낙 강자라는 얘기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아직 그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대한 이슈. 네. 근데 한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다 보니까 예. 좀 조심스럽지만 전반적인 수출입 통계, 그다음 우리 갖고 있는 GDP 성장률을 참고해서는 다시 우리나라 환율이 1,400 이상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1,380원, 70원 선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간헐적으로 1,400원대 재진입은 할 수 있어도 예, 거기 예. 뭐 고착화되는 환율은 그건 아니다 아닐 보신다. 거라고. 예, 왜냐하면 달러 네. 약세의 어떤 이유가 더 큽니다. 원화 약세가 될 그 이유보다 달러 약세될 이유가 크기 때문에 1,370원, 80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그 자료에도 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1,400원에서 1,500원, 그러니까 2030년까지 생각보다 환율이 잘 안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이제 점점 좀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뭐 다음 달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기업별로 이제 생각보다 고환율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 건데 여하튼 단기적으로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1,350원에서 1,400원 내 환율이 당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환율이 악재로 계속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섹터별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계속해서 중동 순방,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까지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 성과를 이뤄내고 있고 또 보면은 주요 빅테크 수장들도 같이 대동을 네,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AI 인프라다 해가지고 뭔가 AI 투자가 다시 한번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예, 예.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투자자 관점에서 뭐 네, 대표적으로 저는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 기업이지만 네, 네. 미국의 테크 지수를 쭉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참고적으로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그림 5번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 자본 지출, 투자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단위는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예. 투자자들 편의를 위해서 10억 달러는 조 원 정도 되겠죠.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23년도만 해도 한 120조 정도 투자를 했다면, 그죠? 환율 계산해서. 네. 지금 25, 26년은 3, 4배 정도 투자하죠. 400조 이상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80조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8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먹거리 680조인데 그냥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미국은 데이터 센터만 우리나라의 이렇게. 거의 3분의 2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그림 6번을 보시면 올해 나오는 AI 모델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냥 생성형 AI에서 어떻게 보면 추론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 오픈 AI GPT 4.5 그다음에 네. 올해 하반기에 5.0 이렇게 계속 진화 발전하고요. 밑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여기 보시면 메타라고 하는 기업들의 워마 그다음에 그러니까 릴마 그다음에 파이브 이렇게 뭐 제미나이도 제미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5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계속 생성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달, 그러니까 멀티모달 추론 기능이 강화되는 거예요. 계속 저도 챗GPT를 써보면요. 예전에는 질문을 계속 아주 정교하게 해줬어야 됩니다. 네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네. 브로드하게 하면 브로드하게 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좀 질문이 개떡 같아도 찰떡 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요. 이게 생성형 모달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도 4.5점 나오면서 지금 한 달에 36,000원 내던 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격은. 네네. 이 지금 오픈AI가 계속 개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더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돈을 더 받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돈을 5만 원인데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나이스하지 않은 질문을 좋게 답하는 정보를 막 갖고 오기 시작하면 네네. 저도 한번 쓰게 되면 또 안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주 소장님도 작은 사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소장님도 사용하시잖아요. 저희 네. 방송 중에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챗GPT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러다가 폰 바꾼 김에 이제 깔고 보는데 아니, 생각보다 똑똑해요. 아니 똑똑한 게 아니라 하여튼 매우 위대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빅테크를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빅테크가 조금 눌렸던 이유는 네네. 딥스크 때문에 그래요. 딥시크.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 미국에 있는 일반적인 테마 기업들,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기술의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다만 중국도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잠깐 화면 보시면 예.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림 7번을 보시면 작년 2024년 1월에 지금 스탠퍼드의 연구소에서 추정해 보면 미국과 중국의 AI 성능 비교를 점수로 따져봤어요. 네. 작년 1월에는 미국이 1200점, 중국이 1100점이니까 약 100점 차이가 났다면 네. 지금 2월은 보니까 20점 차이 납니다. 20점. 오, 그러네요. 갭이 많이 축소돼요. 예, 이거는 중국이 발표한 게 아니라 미국의 스탠퍼드 연구소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중국이 올라왔던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상위 AI 관련 논문 인용이 되는 게 제일 네,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줄고 있고 그래서 지금 70개에서 50개가 줄었고 중국은 안 주고 조금씩 늘고 있죠. 아하. 아. 여기서 대한민국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때문에 찾아보면 그것도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예, 어. 한 5건 정도, 6건 정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LG 그룹도 뭐 AI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좀 더 잘할 겁니다. 우리나라 잘할 수 있는 DNA 있는 나라고요. 다만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이 아까 다시 주식 투자 측면에서 보면 결국 하반기에 챗GPT 4.5가 나옵니다. 네. 10월 달에. 네. 5.0이 나오죠. 그것이 딥시크보다 뭔가 변화를 많이 주게 되면 주가는 그쪽으로 더 쏠릴 겁니다만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계속 이 격차를 줄이고 있는 중국도 주식을 사셔야 되고 근데 기술은 계속 우상향하니 미국 기업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어드밴스된 제품이 나오니 그것도 실적인 영향이 긍정적이니까 그렇게 동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걸 잘 쪼개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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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엔 매주 11시 유튜브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보시면 다양한 뉴욕 증시 리뷰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